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조선에 서양이나 이런 이항선들이 나타나면서 통상이나 개항을 요구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원래는 개항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개항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흥선대원군이었다. 고종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바로 흥선대원군 같은 사람들, 개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로 척화파라고 불러요. 우리는 개항을 하거나 수교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어른이 되고 그 다음 또 사람들이 개항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개항을 하자는 요구, 그 다음에 일본이 1875년에 강화도에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개항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강화도 조약이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최초의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조선은 다른 나라하고 뭘 하는 거야? 개항. 그래서 무역도 하고 외교 관계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도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조선의 것으로만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서양식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화라고 해요. 개화는 바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 뭐 무기라든지 뭐 기차나 공장이나 뭐 전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개화라는 뜻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개화라는 게 뭐냐? 다른 나라의 더 발달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서 과거의 생각이나 문화와 제도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은 서양의 많은 문물이나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저 사람들은 조선의 개혁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척화파를 주장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척화파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겠죠. 그러면 또 개화를 하자, 그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다. 자, 김홍집을 비롯한 김홍집이란 인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개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까요? 차근차근 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화도 천천히 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온건 개화파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홍집과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개화를 하자. 조선의 법이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 요런 입장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법과 제도는 조선은 유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더 급하게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김옥균이라는 인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조선의 법과 제도는 너무 낡은 것이다. 조선의 것을 없애버리고 빨리 뭘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옥균을 비롯한 그쵸 여기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조선이 청해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며 제도와 사상 등 나라 전체를 바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을 위해 청에 의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바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홍집이죠. 온건개화파. 이 사람이 한 말에서 생각을 읽을 수 있잖아요.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인 거야. 온건개화파는. 반면에 김옥균 같은 사람은 뭐야?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서양의 기술, 그 다음에 생각, 사상이라는 건 생각이야. 그 다음에 제도까지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이란 나라를 이 사람들은 서양처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빨리 바꾸려고 하는 급진 개화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 여기서 이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김옥균과 같은 급진개화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진개화파.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 그럼 이 당시만 해도 누가 더 힘이 강했냐면 바로 청나라가 훨씬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요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랑 연도를 한번 해볼게요. 1876년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죠. 근데 이 개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네,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여러가지 개화 정책을 하는데 이때 바로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드는데요. 이 신식 군대가 바로 별기군이라는 군대였어요. 네,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구식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식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결국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정말 구식 군인도 화가 날 만은 해요. 월급을 무려 11개월치를 주지 않았대요. 얼마나 조선이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죠. 11개월치 월급을 안 줬어요. 그나마 이제 밀린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에 뭐 모래나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섞여 있었던 것.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이 결국 이런 개항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을 1882년에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없죠. 말 그대로 임오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말 그대로 이 군인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잖아. 그래서 여기서 고종이 바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임오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 청에게 군대를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오군란 때 그러면 개화를 반대했으니까 임오군란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을 것 같아? 개화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야? 흥선대원군이 있었잖아. 그래서 잠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가 이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서 결국 임오군란은 진압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82년 이후에는 이제 누구의 간섭이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청나라의 간섭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김옥균 같은 사람들은 결국 청나라의 간섭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왜? 자신들은 개화를 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간섭하면 개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들은 불안해졌던 것이죠. 그 다음 이때까지만 해도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다. 일본은 군대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외교관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이 조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결국
왜 이 급진개혁파를 도우려고 했다? 바로 자신들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김옥균은 바로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바로 우정총국이라는 곳의 개국 축하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것을 열기 위해서 열었다고 축하 자리에서 바로 정변을 일으켰다.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갑신정변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고 개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1884년에 김옥균과 여러 사람들이 바로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변이라는 것은 비합법적인 방법, 주로 뭘 사용하겠어요? 무력이죠. 말 그대로 반대파들을 칼로 죽이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종과 왕비 머무는 곳을 옮기고 새 정부를 조직하고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러면 이 김옥균이랑이 주로 공격했던, 즉 개화를 반대하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요, 민비, 명성황후죠. 이 민비를 중심으로 한 이 민씨 세력들이 이 청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의 정치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민씨 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정치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고 이제 개혁 정책을 발표해요. 자, 이 개혁 정책 내용들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청나라에 맨날 바치던 것들을 없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말자. 근데 이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숨은 의도를 본다면 이거는 약간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청나라, 야, 조선은 이제 청나라 너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차지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 다음 이런 무슨 얘기예요? 바로 신분제도를 없애자.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조항이라고,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세금제도가 엉망이었어. 그치? 조선 후기부터 아까 이모군란 전에 군인들 월급도 못 줄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세금제도를 고치자. 그 다음 관리의 부정을 막자. 살림살이 튼튼하게 하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부정한 관리 처벌해라. 백성들이 빚진 삶을 쌀을 면제하자. 이거는 거꾸로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죠. 그쵸? 네,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혁안들이 있다는 거죠. 갑신정변 개혁안 중에서 조선 사회를 가장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이 문벌 폐지, 평등한 권리, 즉 신분제도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네,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명들이 있다. 이런 것들, 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래서 갑신정변을 성공하고 이렇게 개혁안도 발표하고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나타날까요? 이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겠죠. 맞아요. 특히 누가 지켜볼 수 없어? 누구에 대한 간섭을 폐지한다?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폐지한대.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이잖아. 뭐가 개입하겠어? 다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겠지. 그치? 김옥균이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청의 군대가 결국 이 갑신정변을 결국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갑신정변 참가자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자 결국 청군이 개입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을 두고 3.1천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누가 조선에 대해서 힘이 더 셌던 거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는 힘이 더 셌다. 그러면 아까 원래 김옥균 누가 도와준다고 했었어? 일본이지.
일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일본은 여기서 도와주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김옥균을 도와주면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뭔 도와주냐면 도망가는 거는 도와줘요. 그래서 김옥균이 박용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갑신정변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개혁 시도였다. 그러니까 신분제도 폐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는 있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결국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자, 갑신정변의 한계점.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누구의 힘에 의지했다? 일본의 힘에 의지했다. 일본, 즉 외부 세력이죠.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기억나죠?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신라 삼국통일의 한계점도 당나라라는 외부의 힘을 이용한 통일이었잖아. 그치? 외부의 힘을 이용하면 외부의 힘, 일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준비가 부족했다. 그치?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내어놓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결국 백성들,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였다. 정당한 방법도 아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똑똑한 몇 명의 양반, 젊은 청년들이 바로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결국 3.1 실패로 끝났다.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이룰 때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지금도 우정총국을 복원한 모습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했네요. 조선에서 과연 개화는 잘 일어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개화를 하더라도 개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삶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 조선의 문제는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상입니다.